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입니다. 저희 이승만 학당이 반일 종족주의란 책을 출간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책에 대한 비판이 하나둘씩 제기되고 있으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머리말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범했을 수 있는 잘못에 대한 엄정한 학술적 비판입니다.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것입니다. 이 책의 편집과 출간에 임한 우리의 자세는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우리의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비판 가운데는 감정적인 욕설이나 정치적인 매도에 불과한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책을 편집할 당시에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지 못함에 따른 오해,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러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진지하게 대응해 갈 생각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저는 앞으로 4차례에 걸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저에게 쏟아진 비판에 대해 나름의 반론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과연 그들은,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들은 빈손으로 돌아왔던가 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에서 저는 일본군 위안소는 크게 말해 공창제의 일환이었는데 후방의 공창제에 비해서 고노동, 고수익, 고위험의 시장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위안부들이나 그들의 부모는 그들을 위안소로 데리고 간 업자로부터 대략 1,000엔에 달하는 전차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방직 공장 남자 직원의 4년어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돈을 위안부들은 대개 1년 안에 상환하였습니다. 그 업자들에게 말이죠. 동남아로 간 위안부에 대한 미군의 신문 기록이나 버마와 싱가포르에서 위안부의 조바로 생활한 박치근이란 사람의 일기에서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진데 저는 그것만으로 위안소나 위안부 영업은 고수익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안소와 위안소 영업이 고수익이라고 하면서 소개한 개별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역시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온 것입니다만은 버마 랑군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문옥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문옥주 씨는 1943년 3월부터 45년 9월까지 약 26,500엔의 군사우편 저금을 하였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일본 시모노세키 우체국이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문옥주 씨의 우편 저금 원장입니다. 위안부가 고수익이라는 저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이 문옥주 씨의 군사우편 저금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지난 9월 5일 위안부 연구자로 유명한 유명숙 씨는 한겨레 신문에 게재한 글에서 전쟁기 동남아에서 벌어진 격심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문옥주 씨가 저축한 26,500엔은 그것을 일본에서 인출할 때의 실질 가치는 20엔의 소액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다음의 그래프는 역시 잘 알려진 건데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대동아 공영권 각 지역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 즉 인플레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1941년부터요.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각 지역에서 일본군이 전비 지출을 위해서 점령 각지의 중앙은행을 통한 현지의 통화나 또는 군 당국의 군표를 남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마에서는 루피를 단위로 한 군표가,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해협 달러를 단위로 한 군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급격한 어떤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위에 가장 급격한 인플레가 바로 버마고, 그 밑에가 말레이시아고, 그 밑에 스모트라, 이렇게 동남아시아가 가장 극심한 어떤 인플레를 보였습니다. 그 밑에가 필리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하이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도쿄, 일본과 서울은 비슷한데요. 굉장히 긴밀한 통합된 경제라서 그렇습니다만 인플레율이 대동아 경량권 내에서는 가장 낮았습니다. 윤명석 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마의 인플레율은 일본보다 1200배였다. 이에 문옥주 씨가 버마에서 저축한 26,000엔을 만약에 그가 실제로는 그래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본으로 와서 그것을 인출할 때 실제 인출액은 그것의 1200분의 1인 22엔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간 죽으라고 위안부 생활하면서 저축한 것이 실제로 나중에 와서 저금을 찾을 때는 방직공장 직공의 한 달 월급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위안부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러한 취지로 저를 비판하였습니다. 이 같은 윤명숙 씨의 주장은 지난 10월 1일에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가 개최한 반일 종족주의 긴급진단이라는 제목의 학술회의에서도 그대로 어떤 교수의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널리 전파되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 대한 윤명숙 씨의 이상과 같은 비판은 1937년에서 45년 전 시기 대동아 경력권을 포괄하는 N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통화제도에 대한 오해에 기초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제는 일본, 조선, 대만, 만주, 화북, 화중, 화남, 동남아로 이루어진 대동아 공영권 각 지역의 통화와 일본은행이 발행한 일본은행권 N화가 1대1로 교환되는 등가 고정 환율제를 취하였습니다. 실은 1939년 이래 각 지역의 통화가 상회한 인플레이율에 따라서 그 실질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이에 등가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자는 논의가 일본 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한때는 그 실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일제는 기축통화 N과 각 지역 현지 통화가 등가로 교환되는 고정환율 제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군부의 반대가 컸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에 대한 제국 일본의 통합, 지원, 지배에 관한 정책적 의지가 크게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진출하여 투자를 행한 일본인 자본가들의 반대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변동환율제를 실시하면 N화로 표시된 그들의 투자자산 가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조선, 만주, 화중, 화남, 화북, 동남아 등지에서 현지 통화로 이루어진 저축이나 송금이 일본에서 인출될 때 윤명숙 씨의 주장대로 인플레를 고려한 변동환율로 평가절하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 윤명숙 씨의 주장은 사실 오인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일본 대장성을 중심으로 한 전시금융당국은 해외로부터의 각 지역으로부터의 송금과 일본에서의 인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요코하마 정금은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경성에 있었던 조선은행사를 비롯하여 몇 가지 볼만한 연구 성과가 있어서 그 구체적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등가 고정 환율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송금 및 인출이 자유로우면 각 지역의 인플레는 그대로 일본 본토로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시금융당국은 송금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송금의 원천이나 그 용도를 살피는 것이죠. 투자 수익인가? 투자 수익의 본국 송금은 사실상 금지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라든가 소규모 자영업 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월별 송금액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매월 얼마씩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또 일본에서 송금할 때는 그 상당 금액을 강제저축을 시키거나 일본말로 천인예금이다. 하늘에서 뗀다 해서 땜빚기라 했습니다만 그 천인예금을 강제저축을 시키거나 이후 인출할 때는 일정 한도의 소액 인출만을 매월 허락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표에서 소개한 대로 각 지역에서 발생한 높은 수준의 동남아와 중국에서 발생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가 그대로 일본으로 심각하게 밀려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송금 및 인출 제한의 통제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송금과 인출에 대한 통제 정책이 우리 조선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됐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그 자세한 실상을 알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이 조선은행사가 이야기하기를 1944년 5월 이후 중국에서 조선으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4 내지 5화를 강제저축의 대상으로 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언저리에서 우리 조선에서도 송금과 인출의 제한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43년까지는 송금과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웠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944년 5월 이후로도 조선총독부와 조선은행의 통제정책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됐는지는 의문입니다. 생산, 물자 및 금융통제와 관련해서 조선총독부는 늘 일본과 조선의 형편이 다르다 하면서 일본에서 시행되는 제반 통제정책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왔습니다. 금융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대장성은 자주 경성의 조선은행에 대해서 본국의 방침과 달리 대량의 자금을 조선은행의 일본 지점에 송금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활동한 위안부들의 본국 송금에 관해서는 제가 자주 소개한 이 박채긴이라는 사람의 일기가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키쿠스이 클럽이라는 위안소의 조바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위안소에 속한 위안부들의 부탁을 받고 싱가포르 요코하마 정금은행이나 중앙우편국을 통해서 그들의 본가로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을 하였습니다. 1944년의 그의 일기엔 도합 30차례 이상의 송금 대행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44년 5월 31일 정금은행에 가서 카나카와 광옥에 송금 허가 신청을 제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폐업을 한 뒤에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위안부 카나카와 광옥의 송금 허가 신청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요코하마 정금은행 싱가포르 지점이 송금 허가를 통지하는 것은 6월 10일 열흘 뒤였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6월 14일 조바 박치관은 정금은행에 나가서 송금을 하였습니다. 카나카와 광옥은 이미 그 며칠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같은 날 6월 14일 날 박치관은 싱가포르 중앙우체국으로 가서 자기의 고향 대구의 그 처에게 600엔을 전부환으로 송금합니다. 이 사실은 1000엔 이하의 소액 송금으로서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 용도로 이루어지는 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카나카와 광옥이라는 위안부의 송금 허가가 열흘이나 걸린 것은 그 금액이 꽤나 큰 가운데 그것이 현지에서 취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액수가 대략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다른 한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해 11월 24일 박치근은 김안수라는 위안부를 위해서 요코하마 점검은행에 나가 송금 허가 신청을 냅니다. 그것이 허락되는 것은 일주일이 지난 12월 1일입니다. 이후 나흘 뒤 박치근은 김안수를 위한 송금을 행하는데 1만 1,000엔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정도의 금액은 신청 이후 허가를 받고 실제 송금을 하는데 대략 한 10일 내지 한 14일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액수가 클수록 송금 허가에는 더 긴 기간이 필요하였습니다. 1944년 11월 4일 조바 박치근은 자기 고향 대구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 그동안 모은 39,000엔의 송금을 신청합니다. 그것이 허가되는 것은 12월 16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 열흘이나 걸린 것이죠. 그렇게 일정 수준 이상의 대금을 금액을 송금할 때는 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수준의 제약이 걸렸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의 송금에는 송금의 원천이나 용도나 액수에 따라서 일정한 제약이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박치근이 그해 취급한 30여 건의 송금 업무 가운데 거절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개 법인이 아니라 개인의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인데다가 그 액수가 많아야 박치근처럼 3만 원대 규모였기 때문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위안부나 또는 그의 가족이 송금액을 찾는 데 어떠한 제약이 있었습니까? 소액의 생활비를 인출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었음을 박치근의 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치근이 대구의 처나 그다음에 자기의 고향 김해의 동생에게 500엔, 600엔의 소액을 송금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돈을 잘 받았다라는 정보가 날라왔습니다. 1만엔 또는 3만엔 이상의 금액은 어떠하였습니까? 그에 관해서도 별다른 제약은 1944년까지 없었다고 보입니다. 자기 고향에 도착한, 조선에 도착한 위안부들이 박치근에게 전보를 치기를 이제 도착했으니 돈을 송금해라 그러기도 합니다. 또는 돈이 아직 도착하지 않는데 무슨 영문인가 하면서 재촉을 하는 전보가 날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 역시 돈을 인출하는 데는 큰 제약이 44년까지는 있지 않았다는 현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편은요, 해방 후 1949년에 나중에 한국은행이 되는 이 조선은행의 조사부가 편찬한 경제영감에 나오는 통계입니다. 전 시기에 39년부터 44년 사이에 해외로부터의 송금과 해외로의 지불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통계입니다. 우선 우편한을 보면요. 우편한을 보면은 여러 외국에서 일본을 포함한 우편한입니다만은 우편한이 왔을 때 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고 여기서 불려를 보면은 1939년에 3,437만 엔으로부터 해마다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각 지역에 나가 있던 이 노무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주로 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본국으로 송금되는 그 액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43년부터는 증가 추세가 무척 증가해서 44년에는 크게 튀어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계가 되면은 해외로부터 나가는 노무자의 추세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편한의 액수가 이렇게 커진 것은 이것이 바로 전시 인플레의 효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편한을 추심하는데 인출하는데 제약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통계 45년 이후를 보면은 45년 6월까지 통계인데 다 합쳐서 3,029만 엔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해에 비해서 6개월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실질적으로 5분의 1입니다.
크게 제약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로부터 주어오는 우편환에 대한 분류, 이 지불은 45년 이후 본격적인 제약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 이 통계로 인해서 44년까지는 그것을 지불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통계는 우체국이 아니라 은행입니다. 이거는 일본을 제외한 그 통계인데요. 이 옆에 있는 나는 일본을 제외한 외국 은행환입니다. 이거는 만주나 중국이나 동남아로부터 요코하마 정금은행 등을 통해서 조선으로 송금되어 온 것에 대한 불출, 이 앞에는 불려라 했습니다만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1939년부터 44년까지 쭉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42년까지는 증가 추세가 완만하다가 43년, 44년부터는 갑자기 44년에는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역시 이게 전시불례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에 우편환의 경우를 짐작할 수 있듯이 그것을 추심하는데, 인출하는데, 페이먼트 하는데 큰 제약은 없었다는 것을 이 통계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5년 이후는 일본 제국이 파국을 맞습니다. 제국 전체가 붕괴를 하는 그러한 이때는 송금이나 인출이나 모두 큰 제약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료도 부족하지만 연구도 부족해서 자세한 실정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 봐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을 말해서 1944년까지는 개인의 수만엔에 달하는 은행환이나 우편환의 송금과 인출에는 큰 제약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처럼 송금과 인출에 강력한 통제가 가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대규모 수익의 발생과 그에 따른 송금, 그리고 패전의 기운이 임박하자 대규모 인구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말로 히키하게라 합니다만 귀환하는 그런 인구가 없는 가운데 해외로부터 주어지는 우편환이나 은행환이라 하더라도 대개 개인의 소규모 영업소득이나 가족을 위한 생계비 수준의 송금이어서 전체 통화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다 강력한 시사를 주는 자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944년 7월 달에 서울 경성일보에 실린 어느 위안부의 모집 광고입니다. 이 모집 관계를 자세히 보면요, 연령은 17세에서 23세까지, 근무는 후방 무슨 부대다, 무슨 부대에 위한드다. 이 후방이라는 게 바로 동남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월수 300엔 이상, 전차금은 3,000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마이라는 소개서를 통해서 근데 이 소개서의 위치가 당시 경성에 있는 신맛지입니다. 경성의 신맛지는 전국에서 제일 큰 유곽이 소재한 그런 지역입니다. 1944년이 되면은 동남아시아에 있던 버마나 싱가포르에 있던 많은 위안부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위안소 업자들이 다시 이 서울까지 와가지고 위안부를 급하게 모집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광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차금을 3,000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한 것은 그 이전에는, 그 2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1,000엔이었습니다. 그러나 3,000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한 것은 그 지역의 인플레에 따른 화폐 소득의 증가가 그대로 조선에서 실현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시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가운데 동남아로까지 진출한 업자나 위안부들이 송금을 통해서 현지의 인플레이션을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누렸던
당시의 실정을 바로 이 광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명석 씨는 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상이한 인플레에 따른 변동 환율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전은 45년 2월 달에 외자금고를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자금고의 기능에 대해서도 윤병석 씨는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외자금고의 기능은 종전의 등가 정책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5년 2월 대장성 산하에 설치된 외자금고는 각 지역의 일본군의 전비를 마련하고 지급하기 위한 것이 그 기본 목적과 기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장성은 일본은행, 요코하마은행, 조선은행, 대만은행, 남방개발금고라는 제국권 내의 6대 중앙은행이 보유한 민간 예금을 일본 정부에 강제로 빌려주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주둔군이 연초 전매 사업을 벌이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외자금고의 자금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금액이 외자금고인데요. 조선은행이 이 외자금고에 강압적으로 대여했던 금액은 총 616억 엔에 달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윤명숙 씨가 이 외자금고에 대해서 언급한 건 역시 그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이해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전 시기 각 지역에 현지 통화로 이루어진 저금이나 송금은 대개 동일한 액면으로 조선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송금에는 허가제라는 제약이 걸려 있었습니다만 개인의 소규모 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는 수준의 통제는 없었습니다. 송금액을 조선에서 인출하는데도 1944년까지는 큰 제약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큰 제약이 걸리는 것은 역시 45년부터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위안부들의 대개 1, 2만 엔을 달하는 송금과 인출에도 크게 말해 제약이 걸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노동의 대가로 당시 보통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로서는 쉽게 만질 수 없는 상당한 돈을 움켜쥐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45년 이후에도 현지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옥조 씨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전쟁이 끝나자 전성연합국은 현지 통화로 이루어진 저축의 인출을 한동안 금지하였습니다. 애써 모은 군표는 휴지 조각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1944년까지 운 좋게 또는 영민하게 귀국한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거액을 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일종족주의 책에서 저는 박치근이 본가에 송금한 3만 9천 엔을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하면 대개 10억 원이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박치근이 오늘날 10억 원에 상당하는 부를 실현하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쟁기였습니다. 박치근이 고향 대구나 김해로 돌아온 것은 대체로 1945년 1월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파국이었습니다. 돈을 인출해도 물자가 없어서 어디 쓸 곳이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거대한 통화 인플레이션이 일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면 그 실질 가치는 크게 절감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좀 더 영민한 사람은 해방 이전이라도 돈을 인출해서 그 돈으로 토지나 가옥을 샀을 것입니다. 그 경우는 한 살림 장만했다고 보입니다. 여러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면 전 시기가 되어 특히 1941년 이후 소규모 토지 소유가 부쩍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 12년 전에 경북 예천군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한 것이 있습니다. 토지대종을 조사해 보면 1941년부터 0.5정부를 전후한 소규모 토지 소유가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시기에 소장농이 증가했다는 그런 저희들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주 일정보 미만, 특히 0.5 헥타르를 전후한 소규모 토지 소유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족의 일원이 해외에서 송금한 금액이 하청 빈농의 토지 구입 자금으로 투입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영업이 고수익이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가족이 토지와 가옥을 구입하여서 한 살림 정도를 장만하는 것, 그 정도가 기껏이었습니다. 제가 위안부가 고수익이라는 말을 과장해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야말로 끼니가 떨어지면 동냥을 해야 했던 그와 같은 극빈 계층들이 약간의 토지와 가옥을 마련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일가를 창업하는 그런 수준의 개선이 있었다. 그런 정도로 의미를 해야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해서 현실적인 어떤 실상이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